워싱턴 정치권이 3차 임시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상하원에서 가결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들의 초과 인출 수수료를 대폭 낮추려는 새 규정을 공표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3분기인 7월이나 9월에 시작할 것으로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이 경고했습니다. 미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18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6천 건 줄어들면서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황혼이혼 또는 사별 후에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떨어져 사는 이른바 레츠 커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이번 주말 마감되는 연방 예산을 3월 1일과 8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3차 임시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상하원에서 가결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화당 하원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연간 예산의 총규모에 합의 타결하고 세부 예산안을 짜고 있어 예산 투쟁에 따른 셧다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연방 임시예산안이 1월 19일과 2월 2일에 만료됨에 따라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이를 3월 1일과 8일로 추가 연장하는 3차 임시예산안을 상하원에서 일사천리로 확정해 연방 셧다운을 피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3월 1일과 3월 8일까지 연방 예산안을 계속 지출하는 CR 연속 지출 결의안을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 찬성 77대 반대 18이라는 압도적 차이 초당적 지지로 가결하고 연방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도 즉각 보수 강경파의 반대나 지연을 일축시킬 수 있는 3분의 2의 지지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9일과 2월 2일 둘로 나뉘어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이 3월 1일과 3월 8일까지 연장돼 계속 지출하게 됨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는 피해가게 됐습니다. 임시예산 지출 연장이 초당적으로 성사된 것은 이미 양당 양원 지도부가 연간 예산의 총규모를 합의 타결짓고 세부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단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앞서 공화의원과 민주상원 지도부는 2024 회기년도 연간 예산의 총규모에 대한 합의를 타결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갈 총신호를 켠 바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는 지난 7일 2024 회기년도 연방 예산안의 총규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합의 발표한 2024 회기년도 연방 예산안의 총규모는 국방 예산 8,860억 달러와 비국방 국내 재량 예산 7,727억 달러를 합해 1조 6,60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12개 연방 예산의 총규모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하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인데 비해 민주당 상원은 삭감폭을 최소화하고 다른 정책 변화를 연간 정례 예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 요구대로 코로나 지원 예산에서 61억 달러가 삭감되며 IRS 국세청 증액분에서 2차로 100억 달러를 추가 삭감해 2년 앞에 200억 달러를 줄이게 됐습니다. 정례 연간 예산안은 지도부 합의대로 최종 확정해 연방 셧다운을 피해가는 대신에 전쟁 지원금과 국경안보 강화 예산을 담은 1,06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060억 달러의 비상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억 달러,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를 지원하고 국경안전 강화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들의 초과 인출 수수료를 현재 평균 35달러에서 3달러로 대폭 낮추려는 새 규정을 공표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과 인출 수수료로 한 해 90억 달러 이상 고객들로부터 얻어온 금융권은 지나친 개입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을 울리는 각종 정크피드를 없애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은행들의 초과 인출 수수료를 10분의 1로 낮추려는 새 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CFPB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은행들의 오버드래프트 피, 즉 초과 인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4월 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 절차를 밟은 후에 내년 10월에 발효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은행들은 현재 고객이 체킹 어카운트에 남은 잔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거나 지불할 경우 바운싱, 부도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단 지급하고 오버드래프트 피, 즉 초과 인출 수수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초과 인출한 금액에다가 초과 인출 수수료로 건당 평균 $35나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각 은행들은 1년의 초과 인출 수수료만으로 $90억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규정은 이 초과 인출 수수료를 현재 평균 $35에서 10분의 1인 $3부터 $6, $7, 최대 $14 중에서 케이스별로 선택해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은 자산이 $100억 이상인 175곳의 중대형 금융기관들과 신용협동조합 등에 적용됩니다. 각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의 소액 부도를 막아주는 보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가장 돈이 없는 고객들을 착취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오버드래프트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난 20년간 초과 인출 수수료만 $2,800억 걷어들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걷어들인 초과 인출 수수료 수입 가운데 70%는 계좌에 잔고가 부족해 초과 인출 수수료를 자주 물어야 했던 저소득층 8%에게 집중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비판했습니다. 비난론이 거세지자 트러스트뱅크 등 일부 은행들은 소액일 경우 라인 오브 크레딧을 미리 개설해 초과 인출에도 수수료를 물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은행들을 비롯해 금융기관들은 주요 수수료 수입선이 막히게 되자 과도한 행정규제라며 법적 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고 전미은행원협의회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발효 시행 때까지 양측의 법적 투쟁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되거나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3분기인 7월이나 9월에 시작할 것으로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이 예고했습니다. 이는 경제 분석가들이나 투자자들이 내다본 3월 시작보다 상당히 늦어지는 것입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3분기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연준의 투표 멤버인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이 처음으로 3분기인 7월이나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애틀란타 비즈니스 지도자들과의 회동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올 3분기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물가보다는 아직 상당히 높다면서 2%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스틱 연방은행장은 연준의 향후 목표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동시에 정책 규정이 성장을 틀어막을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제한적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의 금리정책조정기구인 FOMC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올해 투표권을 갖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 그러나 견고한 성장과 건강한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물가를 잡는 이른바 골든패스, 황금길에 연준 멤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근접하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 연착륙을 자신했습니다. 보스틱 연방은행장은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나는 물가에서 예기치 않은 진전과 강한 경제활동의 근거에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4분기에서 3분기로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연방은행장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3분기가 될 것으로 언급해 경제 분석가들이나 투자자들의 3월 시작 기대와는 큰 격차를 보이게 됐습니다. 올 3분기에 연준은 7월 31일과 9월 18일 등 두 차례 FOMC 회의를 갖게 됩니다. 연준은 이에 앞서 시작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2024년 한 해 0.25포인트씩 3번 모두 합해 0.75포인트 금리를 내려 기준금리 수준을 현재 5.4%에서 올 연말에는 4.6%로 내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바로 전날 연준이 기준금리를 3월부터 인하하기 시작해 올 한 해 0.25포인트씩 5번 모두 합해 1.25포인트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내다본 전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아직도 3월 인하 시작 가능성을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가능성을 자주 낮추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1월 초에는 3월 인하 시작 가능성을 75%로 잡았다가 65%로 대폭 낮췄고 아틀란타 연방은행장 언급 직후에는 55.7%로 대폭 내려잡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시작 시기를 늦추려는 것은 고용 성적 예상을 웃도는 호조를 보이고 있어 물가가 다시 흔들릴 수 있는 데다가 여기에 섣부른 금리 인하로 돈이 더 풀리면 기준금리를 11번이나 인상해 물가를 9.1%에서 3.4%로 진정시킨 2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새로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18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6천 건 줄어들면서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실업수당을 연속해서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80만 6천 명으로 역시 2만 6천 명 감소해 강력한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력함을 유지하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일에 끝난 지난 한 주 18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20만 3천 건에서 1만 6천 건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2022년 9월 24일 18만 2천 건을 기록했던 이래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연속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월 6일 현재 180만 6천 명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에 183만 2천 명에서 2만 6천 명 감소한 것입니다. 2024년 첫 달인 1월의 실업수당 통계는 신규 청구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연속 수령자도 최저 수준을 보여 미국의 고용시장이 강력한 호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고용주들은 새로운 직원들을 많이 신규 채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구인난을 감안해 기존 직원들을 최대한 붙잡아두는 데 신경 쓰며 그만큼 해고는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각 주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워싱턴 수도권은 상당히 적은 수준이어서 강한 고용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천 건으로 전주와 거의 같았습니다. 버지니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900건으로 전주보다 100여 건 늘어났습니다. 워싱턴 DC에선 500건 접수된 데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5만 2,800건이나 청구돼 전주보다 3,000건 늘어났습니다. 뉴욕에선 2만 800건이 접수됐으나 전주보다는 한꺼번에 1만 7천 건이 급감했습니다. 뉴저지에선 1만 2,60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1,700건 줄어들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선 1만 5천 건의 신규 실업수당이 청구됐으나 전주보다 4천 건 감소했습니다. 미시간에선 1만 500건이 접수돼 전주보다 4,400건 줄어들었습니다. 텍사스에선 1만 9천 건이 접수돼 전주보다 1,600건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황혼이혼 또는 사별 후에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떨어져 사는 이른바 레츠 커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리빙 어파트 투게더라는 신조어로 불리는 이 새로운 형태의 커플 관계는 홀로 된 노년층이 사람과 로맨스 관계는 유지하되 법적으로는 재혼하지 않고 동거도 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생활을 하는 것인데요. 50세 이상 청년들의 10%인 400만 커플이 레츠 커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90년대 이후 황혼 이혼이 2배 이상 급증했고 사별로 홀로 남은 노인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50세 이상은 1억 2,300만 명이고 6명 중에 1명인 5,590만 명은 65세 이상으로 센서스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 노년층은 대부분 결혼을 하는 시대를 살아왔으나 90년대 이후 황혼 이혼이 2배 이상 급증했고 사별로 홀로 남은 노인들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에서 사회상의 급변으로 레츠라는 새로운 커플 형태가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년 들어 황혼 이혼 또는 사별 후 새로운 파트너와 남은 여생을 함께하되 법적으로 재혼하지 않고 심지어는 동거조차 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생활을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를 Living Apart Together, 레츠로 부르고 있는데 미국에서 레츠 커플들은 50세 이상 성인 인구의 10%인 400만 커플이나 되는 것으로 센서스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레츠 커플들은 황혼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 된 이후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생활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재혼하지 않고
심지어 한 집에서 동거하지도 않으면서 각자의 집에서 거주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레츠 커플들은 젊은 시절 돈을 벌어 은퇴저축을 해온 첫 세대들이어서 자신의 은퇴연금이나 저축, 재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건강보험도 별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함께 쓰는 경비는 똑같은 비율로 나누고 있습니다. 레츠 커플 중에서 특히 여성들은 전문직으로 은퇴 생활을 준비해 놓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커플은 각자의 초혼에서 얻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각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중에 유산을 상속할 때에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자녀들에게 돌아가도록 명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레츠 커플들은 함께 떨어져 사는 경우 로맨스와 사랑, 감정을 나누고 의지하면서도 법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금전적으로는 공동비용만 똑같이 분담하며 각자의 돈과 재산에 대해선 조언은 하되 비토 파워는 없도록 독자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츠 커플들은 미국의 법적, 사회적 시스템에서 세금이나 연금 등에서 결혼 커플들보다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